고금소총과 야담. 홍길동과 활빈당.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은 한국의 전설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홍길동은 조선 세종대왕 시절에 이조판서 홍씨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서자는 정실부인이 아닌 첩의 자식인데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였던 조선에서 서자로 태어난 이상 아무리 지체 높은 재상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홍길동은 그런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글을 공부하는 대신 도수를 배워 세상을 뒤흔들어 보려는 뜻을 세웠습니다. 도수를 다 배우고 나자 집을 나가서는 산적들의 소굴로 들어가 자신이 가진 도수를 보여주어 그들을 부하로 삼았습니다. 산적들의 우두머리가 된 홍길동은 활빈당을 만들어 부패한 관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관아에서 힘세고 용감한 관군을 보내 토벌하려고 해도 홍길동의 신묘한 도수를 당해내지 못하고 백전백패하니 자연히 홍길동과 활빈당은 조선 전역에서 위세를 떨쳤습니다. 한편 왕과 조정 대신들은 홍길동의 활약에 불안해하며 고심 끝에 홍길동을 잡아들이기 위해 그의 아버지인 홍판서를 감옥에 가두고 전국에 만약 자수하지 않는다면 홍판서는 역적의 아비인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방을 붙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만이 많다고 하나 차마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모양인지 홍길동은 결국 자수하여 관군에게 붙잡혀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그냥 붙잡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 팔도에서 8명의 홍길동이 한꺼번에 붙잡혀 들어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똑같아서 홍판서조차 누가 진짜 자신의 아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왕과 대신들을 향해 8명의 홍길동은 내가 비록 도적이 되었으나 나쁜 관리들만 벌하였고 죄 없는 백성들은 해치지 않았소. 10년 후에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니 나를 잡으려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자 모두 풀로 만든 허수아비로 변해버렸습니다. 홍길동은 자수하는 척하면서 끝까지 왕과 대신들을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조정의 수사를 무력화시킨 홍길동이 화살촉의 발을 독약을 구하러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망당산을 방문했을 때 만석군 부자인 백룡의 딸이 거센 바람에 휩쓸려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망당산에 사는 요괴인 울동의 왕에게 납치당했는데 마침 그곳을 방문한 홍길동이 울동들을 발견하고는 도수를 부려 모두 죽이고 백룡의 딸을 구해낸 다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울동들을 퇴치한 홍길동은 조선을 떠나 살만한 땅을 알아보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중국 남경 부근의 제도라는 섬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여기에 군사와 식량과 무기를 모아서 근거지로 삼는 한편 제도 남쪽의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비옥한 땅이 수천 리나 되어 살기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홍길동은 곧바로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하 장군인 마숙과 최철에게 후방을 맡기고 자신은 오만의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율도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율도국의 으뜸가는 장수인 김연충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분신술을 부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요괴들을 죽이는 홍길동의 신출귀몰한 능력을 당해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율도국의 왕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모르다가 결국 홍길동에게 항복했습니다. 홍길동은 항복한 율도국 왕을 의령군이라는 귀족에 봉하여 살려주었고 자신은 율도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으며 마숙과 최철은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따라온 활빈당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벼슬을 나눠주었습니다. 홍길동은 조선에서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인 춘섬을 데려와 함께 살았고 아내와 더불어 여러 아들을 낳고 왕으로서 율도국을 평화롭게 다스리다가 72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홍길동의 모델은 성종과 연산군 시절에 활동했던 도적인 홍길동이었는데 일개 도적이 소설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바뀌었으니 창작의 자유가 한껏 발휘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이 갖다던 율도국의 모델이 어디인지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일설에 의하면 율도국은 지금 일본 서남부 오키나와 제도의 한 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도하녀, 죽은 사람의 영혼인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해치려 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가끔은 예외도 있는데 귀신과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한국의 전설에 종종 등장합니다. 조선 중기의 문헌인 수의전에 의하면 신라 말기의 유명한 학자이자 시인인 최치원이 중국 당나라에 가서 여자 귀신 둘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최치원은 젊었을 때 당나라에서 유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율수연 초연관의 앞산에 있는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 무덤이 두 여자의 시신을 안장한 곳이라는 말을 듣고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둘이 같이 묻혔을꼬 행여나 외로운 나를 만나 위로해 줄 수는 없을지 하고는 시를 지어주고 초연관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자 그 무덤에서 나온 두 여인이 최치원을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은 율수연의 부자인 장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금 장사꾼과 찻잎 장사꾼한테 강제로 시집을 보내려고 하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서 슬퍼하다가 죽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여인은 최치원과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다 셋이서 함께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서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달게 울고 새벽이 끝나자 두 여인은 최치원에게 이별의 시를 지어주고는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는 이련이 지은 역사책인 삼국유사에 실린 도하녀와 비영랑의 전설입니다. 신라의 25대 임금인 사륜왕은 어느 민가에 사는 도하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유부녀인 도하녀는 사륜왕이 불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륜왕은 너의 남편이 없다면 그때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도하녀는 그렇다면 폐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 대화가 있은 후에 사륜왕은 여자와 술을 밝힌다는 이유로 왕위에서 쫓겨나 죽었는데 공교롭게도 2년 후에 도하녀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하녀가 사는 집에 죽은 사륜왕의 귀신이 찾아와 이제 너의 남편이 죽고 없으니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든 도하녀는 일단 부모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부모는 비록 죽었어도 임금이고 이제 너의 남편도 없으니 받아들이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하녀는 사륜왕의 귀신을 자기 방에 들여 7일간 동거했는데 그동안 도하녀의 방은 5가지 색깔인 검은색, 파란색, 하얀색, 노란색, 붉은색의 구름으로 뒤덮이고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7일이 지나자 사륜왕의 귀신은 사라졌고 도하녀는 아기를 잉태해 10달이 지나 비영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영은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그런지 커가면서 온갖 귀신을 불러와 마음대로 부리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26대 임금인 진평왕은 비영을 불러 집사라는 벼슬을 주었는데 이에 비영은 신원사라는 절의 북쪽 개천에 귀신들을 부려 하룻밤 만에 돌로 만든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귀신들이 세운 다리라고 하여 그 다리를 사람들은 귀교라고 불렀습니다. 아울러 비영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귀신 혹은 도깨비인 길다를 다른 귀신들로 하여금 붙잡아 죽이게 하였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온갖 잡귀신들은 비영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달아나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선 광해군 시절 유몽인이 쓴 야담집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서울 을지로에 있던 조선시대의 군사교육기관이었던 훈련원에서 한 무사가 활을 쏘고 나오다가 밤이 될 무렵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종랑이라고 밝히고는 자기 집이 남산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무사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호화로운 살림살이가 가득했는데 무사는 종랑과 술을 여러 잔 마신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랑의 몸이 무척 차가워서 무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날이 밝고 새벽이 되자 무사는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웃집의 아낙네가 무사를 보고서는 그 집은 전염병이 돌아 집안 식구가 다 죽었는데 어찌 당신은 그곳에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놀란 무사가 종랑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 종랑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시체였고 그녀의 주위에 다른 시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사는 종랑과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정성껏 묻어주고는 제사를 지내 그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무사의 꿈에 종랑이 나타나 이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훗날 무사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을 나는 아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슈퍼 히어로는 단연 슈퍼맨입니다. 1934년 미국에서 만화로 나온 슈퍼맨은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악을 물리치는 영웅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슈퍼맨은 글자 그대로 인간을 뛰어넘은 초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빔을 쏘거나 총탄이나 포탄을 맞아도 다치지 않으며 커다란 산을 들어 던지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슈퍼맨의 가장 큰 특징은 비행도구나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날아다닌다는 점입니다. 하늘은 물론 심지어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초인간이 바로 슈퍼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슈퍼맨이 세상에 나오기 400년 전 조선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의 이야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 평안남도인 용강지역에 사는 임동이라는 백성이 같은 평안남도 안주에 사는 사람인 김덕광의 아내인 방금이라는 여자가 이상한 아이를 낳았다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방금이 사내아이 한 명을 낳았는데 모습이 마치 부처와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온 곳은 배꼽이었으며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 품을 떠나 공중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더욱 놀랍게도 방금이 낳은 아이는 태어난 직후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나는 앞으로 18살에서 19살이 될 때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겠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왕족이 아닌 일개 개인이 나라를 가지려 전쟁을 벌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곧 반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보고를 듣고 놀란 조정에서는 서둘러 안침이라는 관리를 안주 지역에 보내서 아이를 낳은 당사자인 김덕광과 방금을 신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아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서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 모양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아이가 나라를 빼앗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는 말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하여 쇠와 구리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4개의 수레바퀴를 굴려
세계를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부처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를 독실하게 믿으면서 영토를 확장한 업적을 세운 신라의 진흥왕은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전륜성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저 기사가 기록된 1503년은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기 3년 전이라 폭정이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 폭군 밑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들 사이에서 부처와 같이 생긴 영웅이 나타나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확산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아이의 민담이 전해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악과 싸워 승리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른바 아기장수 전설은 국가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이외에도 야사나 민담에서 흔하게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어린 아기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공중을 날아다니자 아이가 신기한 힘을 믿고 나라에 반역했다가 역적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죽을 것을 두려워한 부모가 날개를 자르거나 떼어내자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고 부모는 슬퍼하며 아이를 몰래 묻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아기장수 설화들 중에는 삼별초라는 특수부대를 이끌고 제주도에서 원나라와 고려 정부군에 맞서 최후까지 싸웠던 장군인 김통정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전해지는 설화에 따르면 김통정은 태어날 때부터 용처럼 비늘이 돋아난 몸을 하고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자라서는 화살을 쏘거나 안개를 피우는 도수를 부려서 토벌하러 온 원나라와 고려 정부군도 좀처럼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통정의 부하인 악의업계가 고려 정부군 장수인 김방경에게 김통정의 목에 난 비늘이 벌어진 틈새를 노려 공격하면 그를 죽일 수 있다 라고 약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통정이 자고 있는 사이에 악의업계의 안내를 받고 몰래 다가간 김방경이 목에 난 비늘이 벌어진 틈새를 노려 칼로 내리치자 김통정은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초인적인 힘으로 악을 제거하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영웅의 이야기가 16세기의 조선에서 오늘날인 21세기까지 시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영웅의 이미지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처녀 귀신, 원한을 품고 죽은 처녀 귀신과 비슷하게 인간을 홀려서 해치기 좋아하는 여성형 귀신도 있습니다. 조선 중종 임금 때 권세를 휘둘렀던 신하가 쓴 야담집에 그런 귀신을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양에 훈련원 가까이에 채씨 성을 가진 한 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무렵 채생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멀리 떨어진 길에 서 있던 한 여인이 채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채생이 천천히 다가가 보니 여인은 소복에 비녀를 나지막이 꽂았는데 그 얼굴이 매우 환하면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인이 채생한테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녀한테 혹시 뜻이 있다면 제가 사는 곳으로 따라오시겠습니까? 채생은 기쁘면서도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낭자의 이름도 모르는데 집까지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에 여인은 이미 정을 허락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하고 대답하고는 채생의 소매를 잡고 걸어갔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골목길을 돌고 개천 하나를 건너서 흰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채생을 잠깐 기다리게 한 다음 여인이 먼저 들어가고 나니 사람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머리카락을 갈라따은 한 소녀가 문을 반쯤 열고 나와 채생을 인도하여 8겹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돌로 기둥을 한 누각이 솟아있는데
집의 짜임새나 웅장한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노강 옆에 깊숙하고 아늑한 방이 있는데 녹색 창과 자줏빛 발이 영롱하여 눈이 부셨습니다. 채생을 데리고 왔던 여인이 문 앞으로 나와 맞으며 모두 잠들기를 기다리느라고 너무 오래 계시게 해서 혹시 의심하지 않으셨는지요? 하고는 채생의 소매를 끌어 앉혔습니다. 채생이 사방 벽을 살펴보니 쳐놓은 병풍과 걸린 서폭의 색깔이 눈부시며 수놓은 자리와 꽃방석이 아름답게 깔려있고 화장대와 화롯불의 성대함이 세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생은 신선이 사는 신비한 세계인 줄 알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이 소녀에게 술을 들여오라고 명하여 술과 안주가 들어왔는데 그 또한 진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여인은 쌍용으로 얽힌 귀가 달린 백옥잔에 술을 가득 채워 채생에게 권하면서 용모를 단정히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유모의 의지에 살아와서 아직 남편이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나리를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가 평생 나리를 모실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인이 청혼하자 채생은 너무나 기뻐서 그녀와 술잔을 함께 비우고 희낙낙하여 밤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를 만큼 몰입했습니다. 채생은 그녀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끌어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머리를 때리듯 요란하게 울려 퍼져 채생이 놀라 눈을 떠보니 자신이 한양안 큰 개천 하류에 있는 돌다리인 태평교 아래 누워서 흑투성이 돌을 베고 떨어진 거적을 덮고 있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벗은 초립과 각대는 다리 기둥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이한 모습의 채생은 쏘스라치게 놀라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갔으나 며칠 동안 마음이 불안하고 낙담했습니다. 여인과 만난 일을 회상하던 채생은 혹시 요사한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싶어 무당과 의원을 불러 구슬하고 약을 먹으면서 마음을 달랬습니다. 채생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하는 야담집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릇 환불은 사람을 묘하게 홀린다. 추악하고 요괴로움을 꾸며 미모로 나타나고 간악하고 위장된 일을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며 악취를 향기롭게 하고 더러운 흑투성이를 훌륭한 궁실로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눈을 어지럽혀 갖은 수법으로 현혹해 유혹하니 기계가 지극히 크고 강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들 유혹되지 않겠는가. 채생이 계집과 만나게 된 것을 스스로 기뻐하고 있을 때 만약 옆에서 누가 귀에다 대고 요기임을 알려주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또 구하여 주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노여움만 사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귀신의 힘을 빌려 해치려 하였을 것이니 그때 만약 다리 위에 천둥 소리만 없었던들 다리 밑 귀신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채생한테 별다른 원한도 없으면서 그를 유혹한 것을 보면 환부라는 여성형 귀신도 전혀 귀신 못지않게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인 듯 합니다. 마귀와 싸우는 소년과 솔개. 백두산 정상의 수많은 산봉우리 중에는 솔개의 부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부리봉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부리봉에 얽힌 흥미로운 영웅 전설이 백두산 현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까지 지녀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 불리던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동이 15세가 되던 해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악한 요괴, 즉 마귀가 백두산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마을 사람들을 차례대로 붙잡아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소년도 자기 집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던 와중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허공으로 날려가다가 마귀의 커다란 손에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소년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귀의 소굴에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곳은 커다란 바위로 둘러싸인 어두운 곳이었는데 마귀는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지으라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던 중이었습니다. 소년 역시 마귀의 협박을 받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마귀는 소년한테 장차 이곳에 내가 살 18층짜리 누각이 달린 궁전이 들어설 테니 너는 그 궁전에다가 날개 길이와 몸의 크기가 12발 정도 되는 솔개의 그림을 살아있는 것처럼 세밀하게 그려라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귀의 힘에 눌린 소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궁전에 조금씩 솔개의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윽고 3년이 지나 마귀가 말한 18층의 누각이 달린 궁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궁전에는 소년이 정성을 들여 그린 솔개의 그림도 완성되었는데 솔개는 부리의 크기만 3발에 날개와 몸뚱이는 12발이나 되어 매우 크고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솔개의 그림을 보고 감탄한 마귀는 소년한테 내가 정성껏 그린 그림이 참으로 보기 좋으니 상으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고 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일단 소년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납치해서 죽도록 부려먹어 궁전을 짓고 나서도 마귀는 만족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궁전을 완성한 마귀는 아름다운 궁전에는 아름다운 시녀들이 있어야 어울리지 하는 생각에 또다시 바람을 타고 마을로 와서 돌풍을 일으켜 처녀들을 모조리 붙잡아 궁궐로 끌고 갔습니다. 졸지에 딸과 누이들을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고 분노했으나 마귀의 힘이 워낙 강해서 차마 맞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마귀를 응징하러 칼을 들고서 마귀가 사는 궁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을 본 마귀는 내가 왜 다시 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소년은 내가 붙잡아 간 마을의 처녀들을 모두 풀어줘라. 만약 거부한다면 너를 죽이겠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소년의 말을 듣고 마귀는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멍청한 녀석 같으니 하고 비웃으며 칼을 뽑아들고 소년을 덮쳤습니다. 소년과 마귀는 서로 칼을 부딪히며 치열하게 대결을 벌였습니다. 소년의 기세에 밀려 불리해진 마귀는 도수를 부려서 거센 바람을 불러오고 바위를 던지면서 소년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기세를 굽히지 않고 마귀한테 달려들어 커다란 세숫대야 같은 마귀의 귀 한쪽을 칼로 잘라내버렸습니다. 분노한 마귀는 백두산의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집채만한 크기의 바위를 번쩍 들어서 소년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바위에 깔려 죽을 뻔한 위기의 순간 갑자기 날아온 커다란 솔개가 2발로 소년을 낚아채서는 하늘로 날아올라 바위를 피했습니다. 3년 동안 소년이 정성껏 궁전에 그린 솔개 그림이 살아나서 창조자인 소년을 도우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솔개 덕분에 살아난 소년은 솔개의 등에 올라탄 뒤 마귀를 상대로 다시 힘과 용기를 내어 싸웠습니다. 마귀 역시 지치지 않고 소년과 솔개를 향해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소년이 칼로 마귀의 목을 잘라버렸는데 놀랍게도 잘린 목이 날아와 붙자 마귀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과정이 2번 정도 되풀이되었습니다. 3번째로 소년이 마귀의 목을 자르자 솔개는 한쪽 발로 마귀의 몸뚱이를 집어서 낭떠러지 밑으로 내던지고 다른 쪽 발로는 마귀의 잘린 머리를 백두산 천지의 물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귀의 머리는 몸에 달라붙지 못하고 비로소 마귀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솔개는 혹여 천지 속에 빠진 마귀의 머리가 다시 살아나서 몸과 붙을까봐 동쪽의 바위에 앉아서 천지를 감시했습니다. 그 솔개가
오늘날의 불이봉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구렁이, 용은 동양의 판타지 세계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최강의 영물입니다. 미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도 사람이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없는 막강한 괴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간혹 위대한 영웅은 혼자서 이무기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기도 하는데, 조선 말의 야담집인 청구야담과 금계필담에 이무기와 싸워 이긴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청구야담에 의하면 조선 마렵 바닷가와 마주한 충청도 결성 삼산에 가문대대로 살아오던 이봉령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삼산 위에 산정을 짓고 사방에 높은 난간을 올린 곳에 살았는데, 산정 앞에는 둘레가 수십 아름이나 되고 높이가 무려 1000길이나 되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안개가 나무와 산정의 뜰을 덮어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보경이 나무 앞을 지나가다 문득 위를 올려다보니 나무에 난 큰 구멍으로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데, 그 흔적이 너무나 크고 분명해서 짙은 안개 속에서도 뚜렷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봉령은 마침 가지고 있던 마상총을 켜놓어 그것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러자 괴물체가 움츠리고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윽고 천둥같이 크고 우렁찬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놀란 이봉령이 자세히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집이 너무나 커서 크기가 얼마인지 짐작할 수 없었고, 머리에는 뿔과 털이 달려 있었으며 수많은 뱀이 나무 구멍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제야 이보경은 조금 전 자신이 총으로 쏜 대상이 큰 구렁이었으며 그것이 나무 구멍 속에 살면서 다른 뱀들을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무 구멍에서 완전히 나온 구렁이와 다른 뱀들은 꼬리를 이어 산정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봉령은 마상총을 들어 이무기에게 총탄을 계속 쏘았습니다. 총탄이 다 떨어진 뒤에는 총을 들어 구렁이와 다른 뱀들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구렁이는 이봉령이 내리친 마상총에 머리가 깨지고 짓이겨져 죽었고, 다른 뱀들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봉령이 총으로 뱀들의 머리를 부수는 속도는 그 빠르기가 마치 바람과 같았습니다. 이봉령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저녁까지 뱀들을 때려 죽였는데, 이를 모두 끝내고 나자 피가 뜰에 가득하고 비린내가 코를 찔러 냄새를 못 맡을 지경이었습니다. 뱀들을 죽이느라 피곤해진 이봉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주인이 오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아 궁금했던 하인이 와서 보니 죽은 뱀이 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매우 놀랐습니다. 이봉령은 그에게 다른 건장한 노비들을 데려와서 뱀들의 사체를 바다에 모조리 내다 버리게 했습니다. 청구야담에 실린 이야기는 충청도의 깊은 산속에 사는 이무기를 다룬 설화인데, 을의 영웅이 칼로 뱀을 퇴치하는 이야기들과 달리 주인공이 근대식 무기인 총을 사용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설화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야기 중에 이봉령이 죽인 구렁이 머리에 뿔과 털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은 뿔과 수염이 있습니다. 구렁이가 달고 있던 뿔과 털이 장차 용이 되면 돋아날 뿔과 수염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산정에 짙은 안개가 끼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상황은 분명히 이무기의 농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무기는 용은 아니나 그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용은 물을 부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개를 일으키는 것쯤이야 문제도 아니었으리라. 금계필담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 정조 임금 때 여주 목사를 지낸 민창역의 집들 안에 좋기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속에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울거나 나뭇가지에 걸터 누워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민창혁은 이 구렁이를 좋지 않게 보았는데 저대로 계속 두었다가 자칫 사람을 해치거나 잡아먹을 수도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티나무 구멍에 숯을 모아놓고 불을 피워서 구멍 안으로 연기를 들여보냈습니다. 매캐한 연기를 견디지 못한 구렁이는 걸터 놓은 나뭇가지 아래로 떨어지더니 민창혁을 집어삼키려 입을 크게 벌린 채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 뒤로 100마리의 작은 뱀도 민창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민창혁은 쇠뭉치를 휘둘러 구렁이와 뱀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힘과 용기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과부. 보통 전설에서 귀신은 사람을 홀리거나 해치는 악역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보기 드물게 귀신이 사람한테 도움을 줬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인 파수록에는 귀신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금의 강원도 원주시에는 인삼을 팔던 최씨라는 장사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재산 전부를 노력해서 벌어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 덕분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 씨의 어머니가 막대한 재산을 모은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원주 사람들 사이에는 그 과정에 대해 놀라운 소문이 돌았는데 최 씨의 어머니가 귀신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원래 최 씨의 어머니는 조선시대로는 노처녀에 해당하는 20살 이후에 최 씨를 낳고 곧바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습니다. 엄격한 유교 질서가 지배하던 조선시대에는 남편이 죽으면 거의 99%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과부로 살아야 했습니다. 최 씨 역시 그런 질서에 따라 어린 아들인 최 씨를 데리고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현듯 최 씨 가족이 사는 집에 남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드러날 만큼 헤어진 옷을 입은 채로 불쑥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대청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출현에 놀란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한테 여기는 과부가 사는 집입니다. 외간 남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나와 함께 즐겁게 놀아봅시다. 라고 말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최 씨의 어머니와 강제로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밀어내려 했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면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로부터 싸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사람의 모습이면서도 피부를 만져보면 마치 얼음 같아서 최 씨의 어머니는 차디찬 얼음을 끌어안고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잠자리를 함께한 이후로 남자는 매일 밤 나타나서 최 씨의 어머니와 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찾아올 때마다 은으로 만든 동전과 무명천과 비단 같은 값비싼 재물을 최 씨 집 창고에 가득 넣어주었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에 헤어진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가난한 남자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값비싼 재물을 매일 가져와서 자신에게 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끔 최 씨의 어머니가 남자한테 저 많은 재물을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하고 물어봐도 남자는 그저 웃기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가져다 주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와 동침하는 일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남자를 쫓아낼 궁리를 하고는 어느 날 남자한테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자는 다른 건 두렵지 않으나 그저 노란색이 두렵소. 나는 노란색을 보면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겁이 난다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남자로부터 답을 얻은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가 떠나고 날이 밝자 곧바로 시장에 가서 노란 물감을 잔뜩 사서는 집 전체와 자신이 입은 옷과 몸에 가득 발랐습니다. 밤이 되어 찾아온 남자는 집과 최 씨 어머니를 보자 경악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실증이 났나 보군.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제 2번 다시 오지 않겠소. 다만 내가 준 재물은 이미 당신 것이니 좋을 대로 쓰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씨의 어머니는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밤에만 찾아오고 낮에는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나 잠자리를 함께할 때마다 못 견딜 만큼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것이나 없어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서도 밤마다 은하와 비단 같은 비싼 재물을 잔뜩 가져온 것도 사람이 아닌 귀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말입니다. 본래 귀신은 어둡고 차가운 성질을 지닌 존재라서 낮을 피하고 밤을 좋아합니다. 밝음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싫어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자는 사라졌지만 재물은 그대로라서 최 씨의 어머니는 졸지에 강원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80여 세가 되도록 건강했으며 막대한 재산을 간직하여 아들인 최 씨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귀와 병사. 조선 후기의 학자가 지은 책에 다음과 같은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조선의 왜군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무렵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된 중국 명나라 장수인 마귀가 소사에서 왜적과 싸울 때의 일입니다. 조선군과 명군 그리고 왜군이 서로 진을 친 상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한 왜군 병사가 검을 휘두르며 기세등등하게 도발해 왔습니다. 그러자 긴창을 쥔 중국 남쪽 절강 출신의 병사가 나가 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창이란 아마 낭선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낭선은 대나무 가지에 쇠로 만든 가시를 붙인 무기인데 중국에 침입한 왜구들이 휘두르는 일본도를 막기 위해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척계광이 거느린 명나라 군사들이 왜구들과 싸우는데 무척 유용하게 사용된 무기가 낭선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군사들 중에서 척계광이 거느렸던 절강 출신의 남병도 있었으니 그때 왜군과 대치한 명나라 병사도 낭선을 잡고 나섰으리라. 하지만 왜군 병사의 칼솜씨가 명나라 병사의 낭선 다루는 기술보다 더 뛰어났던지 명나라 병사는 얼마 못 가 왜군의 검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의 아들 4명이 연이어 나가 싸웠으나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검을 잡은 왜병이 앞으로 다가오자 조선군과 명군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마귀가 군중에 후한 상금을 내걸고 왜병에 대적할 자를 모집했으나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무명옷을 입은 조선 병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와서 마귀에게 인사를 하고는 맨손으로 그 왜병을 잡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비웃었으나 마귀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우선 나가서 대적하게 했습니다. 무명옷을 입은 병사는 나가서 양손에 아무런 병기도 없이 검에 맞서 맨손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휘두르던 검을 멈추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조선 병사를 비웃던 왜병이 갑자기 2 눈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이때 무명옷을 입은 조선 병사가 외병에 검을 주워들어 목을 베고는 마귀에게 달려가 바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왜군은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마침내 조선군과 명군이 왜군을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한편 승리한 마귀는 무명옷을 입은 조선 병사의 공로를 치하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는 검수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왜병의 목을 벨 수 있었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앉은뱅이가 되어 혼자 방에만 있었습니다.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 바늘 한 쌍을 창문에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날마다 동이 틀 무렵에 시작하여 날이 어두워져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는 족족 바늘이 빗나가 떨어지더니 오랫동안 연습하자 팔에서 구자 안의 거리는 던지는 대로 명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먼데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고 가는 구멍이 크게 보여 바늘을 던졌다 하면 손가락이 마음과 일치되어 백발백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기술이 완성되었으나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침 저의 앉은뱅이 다리도 펴져 오늘에야 적에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맨손으로 미친 듯이 춤을 추니 왜병은 저를 비웃고 무시하여 검으로 베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의 바늘이 자신의 누나를 노릴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이 말을 듣고 왜병의 머리를 살펴보니 과연 그의 눈알에는 각각 바늘이 한 약 3cm쯤 박혀 있었습니다. 바늘은 평소에는 작은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일화에서 들려주고 싶은 교훈인 듯합니다. 빙의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사람을 조종하는 현상을 빙의라고 부릅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이 쓴 책에는 빙의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2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이야기는 성현의 외삼촌인 안공이 겪은 내용입니다. 지금의 경기도 파주인 서원의 별장에 안공이 오래 머무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통하는 길 옆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둘레가 몇 사람이 끌어안아야 할 만큼 굵었으며 높이는 가히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습니다. 한데 그 나무에는 안 좋은 이야기가 얽혀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껴서 하늘이 흐리면 나무에서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렸으며 밤이 되면 나무 주변에 불덩어리가 돌아다니고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가끔 안공이 매사냥을 하다가 꿩을 쫓아 나무가 있는 숲에 들어가면 사냥감이나 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괴현상을 두고 사람들은 나무에 귀신이 살아서 소동을 부리는 것이라며 매우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마을에 어떤 소년이 귀신 따위는 무섭지 않다며 도끼를 들고 가서 나무를 자르려 했는데 그만 귀신에게 빙의가 되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뛰며 행패를 부렸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년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빙의된 소년은 안공의 이름만 들으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달아나 피했습니다. 안공이 소년의 집에 가서 문 밖에 평상에 앉아 사람을 시켜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고 오니 소년은 겁을 먹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며 애걸했습니다. 이에 안공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마을에 있은 지 200여 년이 되는데 불을 켜놓고 해괴한 행동을 하며 내가 지나가도 걸터앉아 불경한 짓을 하고 매를 놓으면 숨겨두고 내놓지 않다가 지금은 또 이웃집을 괴롭히니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짓이냐. 그 말에 빙의된 소녀는 이 말을 땅에 대고 공손히 사죄했습니다. 이때 안공이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를 잘라 긴 칼을 만들어 소년의 목을 베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은 몸을 굴러 큰 소리로 울부짖고 죽은 것처럼 땅에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가
3일 만에 비로소 깨어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미쳐 날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야담집을 쓴 성현의 장모인 정 씨는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린 하녀한테 귀신이 빙의해 몇 년간 그 집에 머무르는 일을 겪었습니다. 귀신에게 빙의된 하녀는 집안 사람들을 상대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는 말마다 모두 들어맞았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전부 들통이 나서 두려워했습니다. 아울러 귀신이 하녀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면 그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서 마치 꾀꼬리의 목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정 씨의 이웃에 명문가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여주인이 비녀 하나를 잃어버리고는 하녀가 도둑질을 했다면서 때렸습니다. 하녀는 괴로워서 귀신에게 빙의된 하녀에게 와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이에 귀신은 내가 있는 곳을 알지만 너한테 말하기 부끄러우니 내 주인한테 직접 오라고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녀가 여주인한테 가서 알리자 그녀는 직접 빙의된 하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귀신은 당신이 예전에 이웃집 사람과 당나무 밭으로 들어가서 간통했을 때 비녀가 그 나뭇가지에 걸렸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인이 당나무 밭으로 가서 비녀를 찾아오자 여주인은 자신의 불륜이 들통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밖에도 정씨 집안의 종이 물건을 훔쳤다가 귀신이 사실을 폭로하자 종이 화를 내며 꾸짖다가 쓰러져서 한참 후에 깨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자주색 수염을 기른 큰 남자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무서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씨 집안 사람들은 귀신을 점점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상국 정구가 너는 숲으로 가라. 더는 산 사람들과 함께 살지 마라 하고 꾸짖자 귀신이 슬피 울면서 떠났고 다행히 빙의된 하녀에게 아무런 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씨 집안의 하녀한테 빙의한 귀신은 사악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죽은 귀신이 산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백마의 전설. 경상남도 사천시의 백마산에는 수시성을 가진 장군과 그가 탄 하얀 말에 관한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때는 신라 마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라는 지배층의 사치와 부패, 연이은 흉년, 그리고 각 지방에서 군대를 거느린 궁예와 견원 같은 군벌이 잇따라 나타나서 중앙정부에 맞서는 등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힘과 지혜를 갖추고 야심을 품은 사람들은 누구나 평범하게 살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어볼까. 잘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고 못해도 좋기 한 고을 정도는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시대에 어느 무렵 현재 경상남도 하동군인 삼정리라 불리던 곳에 승랑당이라는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사찰은 그저 부처를 섬기고 불도를 닦는 평범한 절이 아니라 수많은 스님이 칼과 창과 활 같은 무기를 들고서 무술을 연마하고 훈련을 하는 일종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무술로 유명한 중국의 소림사와 비슷한 절이라고나 할까요. 승랑당에 머물며 승려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바로 소시 성을 쓰는 장군, 즉 소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약 3m나 되고 발의 크기도 90cm에 이를 만큼 체격이 컸습니다. 힘과 무술이 워낙 뛰어나서 아무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비록 난세라지만 사찰의 승려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킨 것을 보면 소장군은 야심이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큰 뜻과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한다. 1000년 동안 존속했던 신라는 망할 때가 되었고 북쪽의 궁예와 서쪽의 견훤은 아직 기반을 잡지 못했고
나머지 각 지역의 군벌도 세력이 크지 않다. 이런 때 여기서 힘을 잘 기르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밖으로 나가면 한 번에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다. 이렇듯 소장군은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하루는 승랑당 바깥에 웬 하얀 말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절 밖으로 나간 소장군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얀 말이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이나 강건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소장군은 백마의 등에 시험 삼아 올라타서는 말채찍으로 내리쳤는데 백마는 바람보다 더 빠르게 내달리면서도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마는 소장군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가 지시하면 뭐든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모습에 소장군은 하늘이 내게 백마를 보내서 세상을 맡기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믿으며 점점 용기가 커졌습니다. 마침내 스님들의 훈련이 다 끝난 날 소장군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은 후 백마한테 지금 나는 화살을 쏠 테다. 만일 내가 화살보다 먼저 달리면 나는 너를 타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온 나라를 손에 넣겠다. 하지만 내가 화살보다 늦으면 나보다 느린 것으로 여기고 죽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소장군은 화살을 쏘고 나서는 재빨리 백마의 채찍질을 가면서 달렸습니다. 백마는 소장군을 태우고 바람처럼 달려갔는데 한참을 달려간 끝에 고개에 멈췄는데 화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장군은 아무래도 너를 믿고는 큰일을 할 수 없겠다. 라고 탄식하고는 허리에 찬 칼을 빼어들고 백마의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살이 날아와서 백마의 시체가 놓인 땅에 박혔습니다. 소장군은 자신을 위해 헌신한 백마를 죽여버렸다는 사실에 자책하면서 내가 성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하고 슬피 울고는 백마를 잘 묻어주고는 스님들과 함께 절을 떠나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궁예와 견훤이 몰락하고 왕건이 고려를 세워 한반도를 통일하자 소장군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백마가 묻힌 곳 옆에 죽어서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소장군의 용맹을 안타까워한 사람들은 백마가 묻힌 곳을 가리켜 백마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귀신과 싸우는 사람. 일반적으로 전설에서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힘이 세고 무서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때 귀신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운이 좋거나 정신력이 강하면 사람이 귀신을 물리치는 일도 벌어집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인 성현이 1525년에 쓴 책을 보면 그의 외삼촌인 안공이 귀신과 맞서 전혀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두렵게 하여 쫓아버린 기록이 있습니다. 안공은 젊은 시절에 현재 충청남도 부여군인 임천에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임천에는 귀신을 섬기는 풍속이 강해서 백성들은 이른바 음사라고 불리는 사당을 짓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공이 임천 군수로 부임해 오자 그 음사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부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대했지만 임천이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천 관청의 남쪽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는데 임천 사람들은 그 속에 귀신이 있다고 여겨 우물에 모여서 복을 달라고 빌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천 군수로 온 안공은 그런 풍습을 나쁘다고 여겨서 포졸들을 동원하여 그 우물을 메워버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물 안에서 소가 우는 듯한 소리가 사흘이나 들려오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해진 임천 사람들은 안공에게 찾아가 우물을 메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으나 안공은
우물이 슬퍼서 운다고 무슨 나쁜 일이 있겠느냐 하고 반박하며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데 우물을 메운 이후부터 임천에서는 요사한 나쁜 일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우물은 귀신이나 요괴가 모여드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양 철학에서 귀신이나 요괴는 어둡고 차가운 기운인 음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 우물을 그들의 본거지로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한편 조선 중기의 학자가 쓴 책에도 안공의 일화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키가 약 2.5m나 될 만큼 큰 체격에 용감한 성격을 지닌 천연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지금의 경상남도 지리산에 갔다가 귀신을 섬기는 사당인 천왕봉 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왕봉 음사는 예전부터 무척 괴이한 영험이 있는 장소로 알려졌으며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 경건하게 사당에 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몇 걸음 못 가서 사람과 말이 쓰러져 죽는다는 소문이 퍼진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너도 나도 사당에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용맹한 기질을 가진 처녀는 그 소문을 듣고 다 쓸데없는 헛소리다 라고 무시하며 그냥 지나갔는데 갑자기 그가 탄 말이 땅에 쓰러지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먹었겠지만 처녀는 정반대로 크게 화를 내면서 죽은 말을 천왕봉 음사 안으로 끌고 가서는 말의 피를 사당의 벽에 잔뜩 발랐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말이나 개의 피가 귀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주인공인 유비가 황건적 일당이 부리는 도수를 깨뜨리기 위해 말과 개의 피를 뿌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당의 벽에 말에 피를 바른 처녀는 음사에서 섬기는 신을 묘사한 신상을 주먹으로 부숴버린 다음 사당을 불태우고 떠났습니다. 이는 사당에서 섬기는 귀신을 모욕하는 일종의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로는 천왕봉 음사에 괴상한 일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여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공과 처녀는 귀신과 정면으로 대적하고도 아무런 탈이 없었던 희한한 사례입니다. 이런 일은 보통 그들이 타고난 운이 아주 강해서 귀신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가진 힘과 용기가 뛰어나서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래 귀신은 허약한 사람에게부터 농락하는 존재이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귀신이라고 해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냥꾼과 만병통치약 영지. 옛날 백두산에 25세가 된 젊은이 한 명이 작은 집을 지어놓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는 활을 잘 쏘는 재주가 있었는데 하늘을 나는 새나 산속의 무서운 맹수인 호랑이도 그가 쏘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름난 사냥꾼이 되었고 짐승을 잡아서 얻은 가죽을 팔고 고기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가을 어느 날 사냥꾼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밖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는 여자의 비명을 듣고 무슨 나쁜 일이 벌어졌나 싶어 활과 화살을 들고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의 젊은 여자 한 명이 도망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사방을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험악한 얼굴과 건장한 체구를 가진 젊은 남자가 두 손에 날카로운 단검을 쥐고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남자가 여자를 위협하려 드는 상황을 깨달은 사냥꾼은 젊은 여자를 얼른 자기 뒤로 숨긴 다음 남자를 막아서며 이게 무슨 짓이오? 당장 이 처녀한테서 떨어지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저 여자는 내 아내다. 생판남인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니 여자를 넘기고 꺼져라.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혹시 남자의 말이 맞나 싶어서 사냥꾼이 잠시 머뭇거리자 여자는
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사악한 흥령으로 이곳에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괴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사냥꾼은 곧바로 화살을 당겨 남자의 머리를 향해 쐈습니다. 머리에 화살을 맞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처녀는 사냥꾼을 향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다음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백두산 일대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산 전체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산을 오가기가 힘들어 사냥꾼은 집 안에 틀어박힌 채 추위에 떨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이 구해주었던 여자가 쌀과 채소를 가지고 사냥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사냥꾼한테 음식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영지라고 합니다. 당신이 죽인 남자는 사람으로 둔갑한 흥룡이라고 했죠. 그 흥룡한테는 친구인 사악한 백룡이 있었는데 그 백룡이 친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 지금 당신이 사는 이곳 백두산 인근에 눈을 퍼붓고 있습니다. 백룡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니 당분간 기다려야 나타날 겁니다. 영지 덕분에 식량을 마련하고 정보도 듣게 된 사냥꾼은 그녀에게 애정이 생겼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거쳐 봄이 오자 사냥꾼은 영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5월 와중에 사냥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드러누웠고 영지는 남편의 병을 고칠 약초를 찾기 위해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떠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 사냥꾼의 꿈에 영지가 피를 잔뜩 흘려 붉게 물든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한다는 약초인 불로초를 찾아서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갔는데 도중에 백룡이 나타나서 저를 덮치려 했습니다. 백룡한테 능욕을 당하기 싫어서 벼랑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제 시체는 이 집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놀란 사냥꾼은 꿈에서 깨어나 서둘러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동쪽에 있다는 백두산의 깊은 골짜기로 달려가서 샅샅이 뒤져본 끝에 그녀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죽은 아내를 끌어안고 사냥꾼이 슬프게 우는데 꼴 좋구나 하고 누군가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냥꾼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1000년이나 된 소나무 위에 하얀 비늘을 가진 백룡 한 마리가 앉아서는 사냥꾼과 죽은 영지를 노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사냥꾼은 집에서 가져온 활에 화살을 매겨 백룡을 향해 쏘았습니다. 화살은 백룡의 머리와 심장에 명중했습니다. 성난 백룡이 사냥꾼을 향해 달려들었으나 사냥꾼이 쏘아대는 화살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백룡을 죽인 사냥꾼은 영지의 시신을 나무 밑에 묻어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사냥꾼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아내의 영혼이 사냥꾼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손바닥 크기의 붉은 버섯을 주면서 이 버섯은 저의 이름을 따서 영지라고 했습니다. 이 영지버섯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줄 만병통치 약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죽은 아내가 주는 선물인 영지를 가져와 세상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영지버섯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된 목사. 경상북도 성주 출신의 문신인 정성윤은 젊은 시절 매죽당의 지휘원에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경 무렵 오줌이 마려워 볼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대나무 숲에서 붉은색 도포를 입고 조선시대 관리들이 머리에 썼던 검은색 모자인 오사모를 쓰고서 얼굴에 90에서 120cm 정도의 수염을 기른 관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성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놀라지 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네. 자네를 보려고 기다렸네. 정성유는 두려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과 관직은 어떻게 되시고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관리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제시성을 가진 정삼품의 무관직인 목사였다네. 내 무덤은 경상북도 칠원에 있고 지금은 딱히 사는 곳이 없이 그저 이리저리 세상을 떠돌고 있지. 하면 무엇 때문에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정성유의 질문을 받은 관리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더니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서 왜적과 싸웠지. 내가 한번 화를 내면 수염은 마치 고슴도치의 털처럼 빳빳이 서서 왜군들이 멀리서 보고는 마치 신처럼 여겼을 정도였다네. 내가 차부수어 죽이거나 사로잡은 왜적의 수가 가히 셀 수 없이 많았지. 나와 함께한 병사는 왜적보다 적었지만 싸워서 이기지 못한 일이 없었으며 심지어 바다를 건너서까지 왜적을 치러 간 적도 있었다네. 그런데 불행히도 의병을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그만 죽고 말았지. 내가 몇 년만 좀 더 살았다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왜적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을 걸세. 본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그것뿐이라면 내가 귀신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걸세. 하지만 진짜 원통한 일은 따로 있었지. 그건 바로 나와 관련된 기록이 후세에 거의 전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까맣게 잊었다는 것일세.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곽재우나 정기룡 같은 용맹한 장수도 다나의 부하였다네. 하지만 곽재우의 용맹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정기룡은 통제사까지 벼슬이 올랐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둘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공적을 세운 나는 사람들이 깨끗이 잊어버렸다네. 바로 이 점 때문에 나는 원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돌고 있는 거라네. 그러면서 관리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정성유에게 보여주며 이 칼은 내가 왜군 장수를 죽였을 때 썼던 무기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유가 그 칼을 보니 길이는 약 한 자 정도였는데 칼등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옛일을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했던지 관리의 얼굴이 핏빛처럼 붉어지며 수염이 두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관리는 정성유를 쳐다보면서 부디 나를 잊지 말아주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성유는 자신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제시 성의 목사가 궁금해져 조선시대 관리들의 신상 정보를 적은 책인 선생안을 뒤진 끝에 목사 제말이 계사년 정월에 부임했다가 4월에 벼슬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정성유는 당시 경상감사였던 정익하를 찾아가 제말의 귀신과 만난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정익하는 칠원에 있는 제말의 무덤을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새 가구의 집에 제말의 무덤을 돌보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조처에 목사 제말의 영혼이 만족했던지 이후로 그의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늙은 승려. 현종 임금 때 안동 부사와 가선대부를 지낸 맹주서가 금강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 깊은 곳에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늙은 승려가 살았습니다. 나이가 좋기 100세는 된 듯하나 건강하고 정신도 맑아 사람을 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맹주서는 암자에 며칠 머물렀는데 어느 날 그 승려가 상좌승을 불러서 내일은 내 스승의 제삿날이니 준비를 하라 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제사를 지내는데 늙은 승려가 슬퍼하며 울기에 맹주서가 이상하게 여겨 스님을 가르친 스승님이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이리 슬퍼하십니까? 하고 묻자 승려가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소승은 본래 임진년 이전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기 위해 보낸 8명의 첩자 중 한 명이었소.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본에서 미리 조선말을 배웠고 조선 승려의 복장을 하고서 조선으로 침투했소이다. 약 열흘간 일행과 함께 조선을 염탐하던 도중 조선 선비 한 명이 황소를 탄 채로 우리 앞에 가까이 오는 모습이 보였어. 그때 함께 간 첩자 중 한 명이 연일 굶주려 배가 고프니 저 선비를 죽이고 그가 탄 소를 잡아먹어 배를 채우자고 하며
선비에게 달려들더이다. 그러자 그 선비는 분노하여 너희는 외국의 간첩이니 모조리 죽어 마땅하다라고 외치면서 귀신같이 다리를 날리고 주먹을 휘두르며 우리 중 5의 머리를 부수고 사지를 부러뜨려 죽였소이다. 소승을 포함한 3명은 살아남아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고 그 선비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소. 그러고는 너희는 항복했으니 해치지 않겠다. 나중에 왜군이 쳐들어오면 너희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이 나라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하였소.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선비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죽임을 당했더이다. 너무나 놀라서 어찌 된 일인지 2명의 동료에게 영문을 물었소. 그들은 저자가 우리의 동료를 죽였으니 원수를 갚을 기회를 엿보다 이제야 원수를 갚았다고 말했어. 소승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우리가 저 선비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어찌하여 이런 나쁜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으며 그 둘을 죽이고는 금강산에 들어와 이렇게 중이 된 거라오. 암자를 얻고 나이가 100여 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스승의 재주와 뜻을 안타깝게 여겨서 슬픔이 크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려 지금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라오. 이 말을 듣고 난 맹주사는 늙은 승려에게 혹시 검수를 잠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승려는 늙고 몸이 쇠약해져 검수를 그만둔 지 오래되었으나 보기 원한다면 며칠만 기다리시오. 그동안 몸에 어느 정도 힘이 되돌아올 것이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승려가 맹주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열그루의 잣나무 앞에 서서 소매 속에 감춰둔 길이 2자 남짓한 칼 한 자루를 꺼내고는 그것을 들고서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공중에서 번갯불이 일어나는 듯하더니 잣나무 잎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맹주서는 너무도 놀라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검술 시범을 마친 늙은 승려는 나무 아래로 내려와 가쁜 숨을 쉬며 힘이 쇠약해져 젊었을 때만 못하군. 내가 젊었을 적에 이 나무 아래서 칼춤을 추면 잎이 가는 실처럼 베었는데 이제는 온전한 잎이 많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맹주서가 승려에게 선사께서는 참으로 신기한 재주를 가지셨습니다 하고 감탄하자 늙은 승려는 소승은 얼마 후에 죽을 것인데 차마 재주를 썩힐 수가 없어서 그대에게 보여준 것이오 라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금강산 외인 승려에 대한 이야기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뛰어난 칼솜씨를 지닌 일본군 병사가 속세를 떠나 금강산으로 숨어든 이야기는 임진왜란 무렵 조선의 귀순한 일본군 병사들인 항해들의 사례에서 동기를 얻어 탄생한 듯합니다. 금강산 암자에 살던 승려가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설정이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임진왜란 와중에 항복하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의 백성으로 남은 외인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맹주서와 승려 이야기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랑이를 때려잡은 용사. 19세기 말까지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호랑이에 관련된 전설도 많이 전해옵니다. 그중 하나로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의 영혼이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하는 창기라는 귀신이 된다는 전설을 소개합니다. 옛날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매우 세고 용감해서 무서운 호랑이를 상대로 화살이나 조총 같은 무기 없이 맨몸으로 싸워서 죽였습니다. 용사는 호랑이를 잡으러 산과 숲을 바람처럼 누비고 다녔는데 그가 맨손으로 때려잡은 호랑이가 수천 마리나 된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임금은 용사를 불러들여 사나운 맹수인 호랑이를 죽여 백성을 지킨 공이 크다.
라고 칭찬하면서 군관에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사는 정식으로 국가에 소속되어 녹봉을 받는 공무원 신분에 올랐습니다. 군관이 된 이후 용사는 중국으로 떠나는 사신 일행에 합류했는데 그들은 북경으로 떠나는 도중 폐사군 지역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폐사군이란 조선 초기에 국토 개척을 하면서 여진족의 잦은 침략과 추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백성을 철수시킨 지금의 평안북도 지역인 우예의 여연, 자성, 무창을 가리킵니다. 폐사군 지역은 오랫동안 사람의 자취가 끊긴 곳이라서 그런지 하늘을 가릴 만큼 나무가 우거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데다가 온갖 짐승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신 일행은 마치 귀신들이 사는 저승으로 들어온 것처럼 음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땅히 머무를 숙소가 없던 터라 사신 일행은 노숙을 했습니다. 겨울철이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한층 으스스했습니다. 사신 일행이 힘들게 잠을 자는 동안 조금씩 눈이 내렸습니다. 이때 사신 일행을 이끄는 상사는 잠이 오지 않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나타난 젊고 아름다운 여자 한 명이 하얀 깃발을 가지고 눈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누워서 자는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잠든 용사의 머리카락에 깃발을 꽂고는 웃으면서 달아났습니다. 여자가 사라지자 누워있던 상사는 하얀 깃발을 빼버리고는 도로 자리에 누워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 후 두 눈을 번뜩이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사신 일행을 찾아와서는 두리번거리며 한참 훑어보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잠자는 척하고 누워있던 상사는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호랑이가 떠난 뒤 조금 전에 여자가 다시 나타나서는 하얀 깃발을 잠든 용사의 머리카락에 다시 꽂고서 달아났습니다. 상사는 그것을 다시 빼내버렸습니다. 그러기를 5번이나 반복했는데 마침내 커다란 호랑이가 와서는 무척 화가 난 듯 울부짖고는 떠나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에 사신 일행은 잠기운이 사라졌습니다. 상사는 일행에게 자신이 보고 겪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용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 위에 난 호랑이의 발자취를 쫓아서 말을 타고 수백 마리의 호랑이가 있는 북쪽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용사는 조금 전에 사신 일행을 찾아와서 울부짖은 큰 호랑이를 발견하고는 왼팔로 목을 쥐고 오른팔로 호랑이의 콧구멍에 밧줄을 뺀 다음 말의 꼬리에 매달고 돌아왔습니다. 용사의 엄청난 힘에 놀란 사신 일행은 그때부터 용사를 가리켜 호랑이를 잡은 장군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에서 용사의 머리카락에 하얀 깃발을 꽂으러 나타난 여자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나서 호랑이의 앞잡이가 된 창귀였습니다. 주인인 호랑이를 위해서 먹잇감이 될 인간에게 하얀 깃발을 꽂아 표시한 것입니다. 창귀가 사라진 뒤에 나타난 호랑이는 아마 동족을 죽인 용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찾아왔으리라. 만약 상사가 잠에서 깨어 창귀가 꽂은 하얀 깃발을 빼주지 않았다면 잠들어 있던 용사는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지 모릅니다. 창귀는 왜 자신을 잡아먹은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걸까요? 추측건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남한테도 당하게 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지배하는 강자와 싸워 이길 수 없으니 차라리 노예 노릇을 하려는 뒤틀린 심리가 발현된 것은 아닐까요? 구세주 정도령. 조선시대에 나돈 예언서인 정감록을 보면 장차 정도령이라는 구세주가 등장하여 부패한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살기 좋은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도령은 글자 그대로 정씨성을 가진 도령을 뜻합니다. 도령을 어린 소년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으나 본래의 도령이라는 말은 젊은 청년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니 정도령이란 정씨성을 가진 젊은이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구세주를 왜 젊은이라고 설정했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세상을 열 사람은 그만큼 새롭고 활기찬 힘이 넘치는 젊은이여야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도령이라고 설정한 것 같습니다. 한편 구세주인 정도령은 왜 하필 정씨였을까? 여기에는 조선의 역사와 관련된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 앙조에 맞서 고려를 지키려다가 죽은 충신 정몽주나 조선을 세운 천재였으나 태종 이방원과 사이가 나빠서 죽임을 당한 정도전, 그 밖에도 조선시대 최고의 역모 사건이었던 정열입의 난을 기획한 정열입같이 대체로 조선시대 내내 왕조와 싸웠던 충신과 혁명가와 반란자들 가운데 정씨의 성을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사람은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적합하다는 인식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자연스레 퍼지지 않았을까요? 최근 일부 주장에 의하면 정도령은 명나라가 망한 후에 대만으로 달아나 청나라에 맞서 명나라를 다시 일으키려 한 정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정성공이 반청복명 활동으로 유명해진 때는 아무리 이르게 잡아야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가 무장투쟁을 벌인 1647년 이후부터인데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조선을 뒤엎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식의 소문은 그보다 16년 앞선 1631년부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인조실록 기사에 의하면 옥천에 사는 권대진이라는 자가 이언을 믿고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와 한패인 권락과 권계 등은 영남의 정씨 성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기이하고 두 어깨에 해와 달의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 사람은 가야산 아래에 사는데 이름은 한이고 나이는 이모생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역시 권대진과 한패인 양천식은 김인현 사이의 지리산에 가서 글을 읽던 중 어느 날 기이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 정이고 이름은 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새로운 도읍의 주인이 될 만하였다라면서 장차 충청도의 계룡산을 새 도읍으로 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씨 성을 가진 인물이 군사를 기르고 반란을 일으켜 조선 왕조를 뒤엎으려 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1589년 정열입의 난 때 정열입을 두고 나온 말이었습니다. 1589년이면 정성공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즉 정성공이 반청복명을 내걸고 전쟁을 벌이기 이전부터 조선인들은 정씨 성을 가진 구세주의 존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한편 먼 바다의 섬에 살면서 군사를 길러 장차 조선을 공격해 새로운 세상을 일으킨다는 해도진인 해상진인이 사실은 정성공을 가리킨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해상진인 소문을 보면 울릉도 건너편의 섬에 많은 군사들을 거느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정성공의 근거지인 대만과 울릉도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위치도 전혀 다릅니다. 설마 하니 조선인들이 울릉도가 대만과 가깝다고 생각했을까요? 해상진인, 해도진인은 현실에 없는 이상향이나 혹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낙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대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성공의 존재가 해상진인이나 해도진인 전설에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도령 자체가 정성공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감록에 의하면 조선은 500년을 존속한 이후 망하고 그 뒤에 정도령이 지금의 충청남도 계룡산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800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령의 이야기는 조선 백성에게 무척 매혹적이었던지 정열입에 난 이후로 반란자나 혁명가들은 자신이야말로 조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정도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 누구도 정도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정도령이라는 구세주의 존재 자체는 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냄새나는 귀신. 한국의 전통 신앙에서 산은 도를 깨달은 신선들이 사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산이라는 공간이 항상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산은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무서운 존재가 우글거리는 공간처럼 매우 불길한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선의 학자가 쓴 야담집을 보면 산에서 악취를 풍기는 귀신을 보았다는 신비한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성종 임금 시대에 태어나 명종 임금 시대까지 활동한 학자인 성수침은 젊은 시절 지금의 서울 경복궁 북쪽의 북악산에 세워진 청송당이란 건물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수침은 혼자 청송당에 앉아 석양을 즐기고 있었는데 불현듯 어떤 물체가 청송당의 구석에 나타났습니다. 대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성수침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물체는 온몸에 검은색이 섞인 푸른색의 긴 옷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어찌나 길었는지 발끝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물체는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린 상태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돌출되어 있어서 괴이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수침은 용기를 내어 내 정체는 무엇이며 여기는 어떤 일로 나타났는가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침묵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다짐한 성수침은 이리 가까이 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물체가 성수침이 앉은 창문가로 다가왔습니다. 온몸에서 역겨운 누린내가 진동해서 무척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혀 사람 같지가 않다고 여긴 성수침은 마음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는 훔쳐갈 물건이 없다. 내가 도둑이라면 여기 있어 보았자 이득이 없다. 혹시 내가 귀신이라면 나는 귀신과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이곳에서 떠나거라. 그러자 놀랍게도 이상한 물체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성수침이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야담집의 내용으로 보아 성수침이 만난 정체불명의 존재는 귀신이었던 듯합니다. 성수침보다 후기의 사람이지만 조선인조 무렵의 학자인 정백창이 산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백창은 젊은 시절 산속의 절에서 책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부처를 믿는 승려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 가서 책 읽기를 좋아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백창은 불탑 뒤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밤중에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불탑 근처에 웬 커다란 물체가 나타나더니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질이 날 만큼의 악취가 진동해 가까이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악취 때문에 불쾌한 와중에서도 정백창은 호기심이 들어 그 괴상한 물체를 상세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툭 튀어나온 눈에 오그라든 코를 지녔고 축 늘어진 귀에 위로 불쑥 솟은 머리카락과 귀에까지 닿을 만큼 찢어진 입을 가진 괴물이었습니다. 등에는 2개의 날개가 달렸으며 푸르면서도 붉은색 몸뚱이를 가졌는데 아무리 지켜보아도 그 몸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운 와중에도 정백창은 내가 여기서 겁을 먹고 호들갑을 떨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어 나쁜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계속 책을 보았습니다. 괴물은 정백창의 침착한 태도에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가는 괴물에게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정백창은 옆방에서 자는 승려들을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고는 어서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이 불탑 뒤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백창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는데 뒤늦게 자신이 주먹을 3개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바닥을 펴보았더니 손톱이 손바닥을 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백창이 봤다는 괴물의 정체와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악취를 풍겼다는 점에서 성수침이 본 괴물과 비슷한 종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길상과 향화인, 광해군이 왕위에 있던 1608년부터 1623년까지 조선은 나라 안으로
빈번한 영모 사건과 나라 밖으로 북방에서 새로 일어난 후금의 위협에 시달리느라 사회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틈을 노려 조선 각지에 도적이 들끓었습니다. 1609년 8월 광해군 일기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조선에 귀화한 외국인을 칭하는 향화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것인데, 기사를 보면 박길상이 이끄는 80여 명의 남자와 여자가 포함된 향화인이 용인 고을 오리 안에 있는 장터의 큰 길가에 7에서 8년 동안 살았습니다. 박길상은 부하 16에서 18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거나 걸으면서 활과 화살 및 긴 칼과 몽둥이를 무기로 삼아 집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도적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향화인들은 읍내의 땅을 원래 주인들한테서 빼앗아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마구 베어가는가 하면 자신들이 키우는 소와 말들을 멋대로 풀어서 그 가축들이 남의 땅에 들어가 곡식을 먹어치우도록 내버려 두는 식의 행패도 저질렀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백성이 관청에 알려 고발하면 관청에서 향화인들에게 사람을 보내 관하로 나오라고 하는데, 문제는 관청의 명을 알리려고 온 사람한테까지 향화인들이 마구 때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향화인들이 깽판을 치다 보니 마을 주민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릴 정도였습니다. 향화인들의 포악함을 보고 받은 광해군은 그들을 향화호인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언급된 호는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로 조선시대에는 주로 여진족을 뜻했습니다. 즉 박길상을 포함한 향화인들은 이름을 조선식으로 받았어도 본래 거칠고 사납게 살아가던 여진족의 풍습을 버리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그들이 원래 하던 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들 향화인들의 세력이 커지면 더 행패를 부릴까봐 걱정이 된다면서 그들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 가운데 섬으로 보내서 더는 백성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없지만 조선 후기의 학자인 이긍익이 편찬한 책인 연려실기술에는 백마적이라는 흥미로운 모습을 한 도적 집단이 등장합니다. 연려실기술이 인용한 책인 1월록에 의하면 1617년 겨울 경상도 서쪽에 도적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삼배로 말이 입는 옷을 만들어서 밤에 다닐 때 그것을 말에게 씌웠기 때문에 마치 하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백마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임꺽정이나 장길산 등이 있기에 그리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적 중에서 말에다가 삼배옷을 입혀서 다닌 집단은 이 백마적이 유일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중세 유럽의 기사들처럼 말을 화살 같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밤중에 다닐 때 하얀 삼배옷을 말한테 입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두운 밤에 도적질하러 다닐 때 다른 동료와 자신을 쉽게 드러내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관군이나 포졸들 눈에 쉽게 띌 텐데 이런 점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일까요? 추측건대 말을 탄 도적들이니 들킨다고 해도 재빨리 달아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백마적을 이끄는 두목은 이경기였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군수인 조찬안이 이경기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남은 백마적의 무리가 감옥을 습격해서 옥문을 부수고 이경기를 구출해서 함께 달아났습니다. 평범한 도적 같으면 두목이 잡혔을 경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가기 십상인데, 붙잡힌 두목을 구하러 감옥을 습격해 부수는 대담한 일을 벌인 것을 보면 백마적은 상당한 결속력과 규율을 갖춘 집단이었던 듯합니다. 조찬안은 이경기를 놓친 죄로 1617년 10월 파직되어
한양으로 끌려왔으나 광해군에 의해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의 모든 도적을 체포하는 벼슬인 삼도토포사에 임명됩니다. 이후 충청남도 직선에서 이경기는 다시 조찬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뒤로 기록이 더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경기는 아마도 조찬안에 의해 처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렁이 처녀와 진해 처녀. 오늘날 사람들한테 진해는 그저 징그럽기만 한 벌레일 뿐입니다. 그러나 옛 전설에서 진해는 무서운 괴물이자 사람을 돕는 신비한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충청남도 보령군에는 조선인조 무렵의 재상인 김자점과 진해에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지역은 언제부터인지 부사가 오기만 하면 첫날 밤에 죽어나가는 괴이한 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함흥에 사람을 해치는 끔찍한 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자점의 아버지인 김탁이 함흥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김탁은 함흥 관하로 가서 머무는 방 안의 화로에 불을 피운 다음 담뱃잎 수십 개를 던져넣고 마루에는 명주실을 벌려놓았습니다. 관아의 아전과 포졸들은 김탁이 하는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밤이 되자 관아에서 무언가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물체가 땅을 기어다니더니 김탁이 머무는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 가득한 담배 냄새를 맡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 마루에 놓인 명주실을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탁은 명주실이 이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관아 지붕의 용마루 속이었습니다. 김탁은 아전을 불러서 큰 가마솥을 가져오게 한 다음 기름을 붓고는 장작불을 피워 뜨겁게 끓였습니다. 그러고는 대장간에서 가져온 커다란 집게로 용마루 속을 이리저리 쑤셔 구렁이처럼 커다란 진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김탁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집게로 잡은 진해를 관아 마당에 떨어뜨렸습니다. 김탁은 재빨리 칼을 뽑아 진해를 여러 토막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토막난 진해를 가마솥에 넣었는데 이는 몸이 잘렸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진해의 머리 부분을 가마솥에 넣자 파란 기운이 나오더니 김탁의 얼굴에 닿습니다. 그러자 김탁의 얼굴에 붉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점은 김탁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낳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의 볼에 붉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탁은 아들의 이름을 점이 있다는 뜻인 김자점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자점은 훗날 도원수라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청나라의 효종 임금을 모함한 죄가 드러나 역적이 되어 온 가족과 더불어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김탁 이전의 함흥부사들은 모두 그 진해가 죽였다. 김자점은 김탁이 죽인 진해가 사람으로 환생하여 일부러 김탁의 가문을 멸하려고 역적질을 한 것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와 달리 충청남도 서산군에는 사람을 도운 착한 진해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집니다. 한약의 재료로 쓰일 소나무 뿌리를 캐어 내다 팔아서 먹고 사는 가난한 청년 한 명이 살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나무의 뿌리를 캐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처녀를 만났습니다. 처녀는 청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청년은 소나무 뿌리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던 중 다리 밑에서 나온 다른 처녀 한 명을 만났습니다. 소녀는 구렁이고 당신이 산에서 만난 여자는 진해입니다. 우리 둘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진해 여자는 당신을 해칠 테니 부디 멀리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청년은 구렁이 처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산의 진의 처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로부터 소녀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구렁이는 저를 미워하여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칠 후 구렁이와 싸울 텐데 그때 당신이 뜨거운 물을 구렁이한테 퍼부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설명을 듣고는 진의 처녀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진의 처녀가 말한 날짜가 되어 청년은 그녀의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렁이 처녀가 올라오더니 진의 처녀를 보고는 둘 다 본래의 모습인 구렁이와 진해로 돌아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구렁이는 하얀 기운을, 진해는 파란 기운을 뿜으며 대결했습니다. 진해 쪽이 불리해지자 청년은 가져온 뜨거운 물을 끼얹어 구렁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진해는 처녀로 변신해서 청년을 보고는 당신이 저를 도와 구렁이를 죽였으니 보답으로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청년은 진해의 예언대로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남원의 살인계. 전라북도 남원은 양반 귀공자 이몽룡과 절개를 지킨 기생춘향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 춘향가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반대되는 어둡고 잔혹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선 인조 무렵 남원에서 활동했던 비밀 조직인 살인계가 그것입니다. 살인계에 관한 내용은 인조실록에 처음 언급됩니다. 윤은구라는 사람이 조직한 반란 사건을 다루면서 그와 한패인 이유라는 자가 남원에서 당룡과 부용남 등이 이끄는 살인계 수백 명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보고서가 임금한테 올라왔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받은 인조는 살인계 등 반란에 가담한 세력을 가리켜 무례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건대 살인계는 오늘날 조직폭력배처럼 살인과 강도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었던 듯합니다. 당룡과 부용남은 살인계의 두목이나 부두목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며 수백 명이 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살인계에 가담한 조직원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은구 반란 사건으로부터 1년 후인 인조실록에 살인계가 다시 언급됩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남원의 지방관리 부사인 송상인이 살인계를 처벌하려 하다가 조상의 무덤이 모욕당하는 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송상인은 남원에 부임한 후 주민들을 상대로 살인계에 관한 제보를 받는다 라고 알려서 살인계에 대한 정보와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그 후 살인계 조직원 10명을 체포하여 처형하자 살인계가 송상인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면서 보복으로 그의 조상 무덤을 파헤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효를 으뜸가는 미덕으로 여기던 조선 사회에서 무덤을 파헤치는 도굴은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를 만큼 살인계는 굉장히 잔혹한 조직이었습니다. 인조실록에서 살인계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전라도 병마절 도사인 정응성이 인조에게 올린 보고서에 남원은 풍속이 모질고 사나운데 평소 살인계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구례연의 민가에 도적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사람을 죽였는데 본부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20여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약 한 달 후인 인조실록에 살인계가 4번째로 언급됩니다. 1년 전 남원 부사였던 송상인이 전라도 감사의 벼슬을 맡은 상태에서 인조에게 보고서를 올려 살인계에 대해 상세히 알렸습니다. 보고서에서 송상인은 남원의 살인계가 예전보다 더욱 힘이 강해져서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짓을 마구 저지르는데 남원 인근의 고을 가운데 그 살인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송상인이 살인계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무능한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사 박정과
중군 김급 및 천총 김상견 같은 관리에게 용감하고 날랜 군사 70여 명을 주어서 살인계를 단속하도록 했고 25명의 살인계 조직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지방에서 죄수를 처형할 때 원래는 임금에게 알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법에 맞으나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살인계 조직원들이 들이닥쳐 감옥을 부수고 두목들을 구출해가면 애써서 한 체포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까봐 할 수 없이 자기 뜻대로 두목들을 처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 기사로 보건대 송상인이 체포한 살인계 조직원 중에서는 두목급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송상인의 보고서가 전해지자 형조에서는 살인계를 체포하는데 공을 세운 관리들에게 상을 줄 것을 제안했고 인조는 그 건의에 따랐습니다. 네 번째 기사를 끝으로 살인계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더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살인계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범죄 조직이 그러하듯이 이름을 바꾸고 구성원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예전처럼 무례배 짓을 저지르며 살지 않았을까요? 혹시 조선 후기의 유명한 범죄 조직인 검계가 이름을 바꾼 것이 살인계이거나 아니면 전직 살인계 조직원이 대거 포함된 새로운 살인계는 아니었을까요? 춘향전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남원에 이렇게 무섭고 음험한 폭력 조직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내용이 놀랍기만 합니다. 조폭 이야기.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고려나 조선시대에는 조폭 비슷한 범죄 집단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조폭이라는 말 대신 무례배나 악소 및 검계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뿐 옛날에도 이 땅의 엄연히 범죄 조직은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인 고려사저료에 의하면 중추원사의 벼슬에 있던 이자의란 사람이 날쌔고 용맹한 무례배를 모아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일삼고 지금의 임금은 병이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무례배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폭행이나 도둑질 등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친 범죄자들을 말하는데 바로 오늘날 깡패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는 깡패한테 무기를 나눠주고 군사훈련을 시키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1950년대 한국에서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야당 정치인들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어용 깡패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자에 말고도 폭력배들을 반란에 이용하려 했던 인물은 더 있었습니다. 무인 집권자인 이고는 악소라고 불린 폭력배들을 불러들여 내가 장차 큰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성공하면 너희 모두한테 높은 벼슬을 주마 라고 꼬드기며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고가 말한 큰일이란 바로 왕을 없애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대담한 음모를 뜻합니다. 물론 이고의 반란 음모는 실패했고 이고와 그를 따르던 악소 무리는 모두 죽고 맙니다. 반란 이외에도 고려 시대의 폭력배들은 부패한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백성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습니다. 한 예로 고려 무신 정권 시대에 국왕을 능가하는 최고 권력자였던 최후의 아들인 만종과 만전은 무례배를 끌어들여 자신들의 부하로 삼고는 몽골군처럼 꾸민 말을 타고 경상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쌀 50만 석을 강제로 빌려주고는 가을이 되면 무례배들을 보내 빌려준 쌀에 이자를 쳐서 몇 배로 뜯어냈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폭이 결합된 사채업자 노릇을 고려 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 폭력배들이 가장 악랄하게 날뛰었던 때는 충혜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충혜왕은 한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인데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술과 여자에 빠지거나 사냥을 나가는 식의 유흥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충혜왕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 악서들은 폭군의 측근이 되어 백성을 상대로 포악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충혜왕은 한 번 마음에 들어 한 여자는 누구든지 강제로 붙잡아 겁탈해야 만족했는데 바로 이런 충혜왕의 만행에 악서들이 선발처럼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입니다. 결국 충혜왕은 그의 폐악질을 보다 못한 원나라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고 그를 따르던 악서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어도 폭력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만 검계 혹은 산략계로 바뀌면서 존속한 것입니다. 검계란 이름은 1684년 숙종실록에 처음 언급되는데 서로 습진, 즉 군사 대열을 짓는 훈련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검계의 조직원들은 칼로 살을 깎고 가슴을 베는 자해를 하면서 반항했다고 합니다. 이 검계들은 글자 그대로 몸에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아마 칼집에 꽂으면 지팡이로도 사용되는 조선시대의 칼인 창포검인 듯합니다. 아울러 검계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몸에 칼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 시절에 검계 소탕 작업으로 명성을 떨친 장붕익은 몸에 칼자국이 난 검계 조직원을 붙잡아 모두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장붕익이 물러나자 검계는 다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주로 술집이나 기생집 같은 유흥업소를 끼고 활동했는데 업소들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준다며 보호비를 뜯으며 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조폭들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 쪽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